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경 최고의 청개구리 김동엽입니다. 청개구리, 네. 최고의 청개구리. 뭘 네. 그렇게 거꾸로 하나요? 일단 말 더럽게 안 듣고요. 네. 예. 남들 이쪽으로 갈 때 저쪽으로 가고. 예. 그래요. 그래 다행인 건 비 오는 날 울진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얼마 전에 울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자, 우리의 한경 최고의 청개구리 우리 김동엽 대표 함께 하시고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경제TV 수익률 대회 최초의 트리플 우승, 아, 그래요. 네, 시즌2 우승자 이강문 전문가입니다. 그래요. 우리 네. 진주만 맞죠? 진주만. 네, 맞습니다. 진주만 이강무 대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이 진짜 주식 5번째 출연하고 있는데 최단기 수익강에 오른 이영빈 파트너입니다. 수의강으로서 배지를 다셨네요. 네. 그래요. 다들 뭐 배지가 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많으면 좀 이렇게 시기성이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최단기 수의강에 오른 우리 이영빈 대표도 오늘 함께합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 연휴가 시작이기 때문에 좀 많이들 설레고 들뜨시고 해서 또 시장 그 와중에 시장 걱정도 했는데 연휴 전 어떤 조정 네. 그리고 오늘 만기였습니다. 네. 그 여러모로 봤었을 때 오늘 시장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자,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네, 오늘 키워드는 보름달이다. 보름달이다.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왜요? 보름달 추석하고만 연결이 되지. 너무 그렇죠.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가 네.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 또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인데 추석 때 뜨는 달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네. 하죠. 예, 한가위 때 뜨는 달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날짜보다 한 3일 먼저 우리 시장은 보름달이 확 뜬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서도 뭐 많은 얘기들이 오갔겠지만 진짜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코스피, 코스닥 사상 최고, 코스닥은 아직 아니지만 코스피는 사상 최고 흐름을 나타냈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하이닉스 같은 게 장중 12%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참,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 무거운 종목이 네, 참 대단합니다. 이게 뭐 누군가에게는 어쨌든 추석에 긴 연휴 앞두고 굉장한 추석 선물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아까 청개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마 논조가 물어보시면 약간 좀 어긋났거나 삐져 있다고 할까? 그런 얘기, 빌런 같은 얘기 좀 드릴 것 같은데 그래요. 보름달이라고 표현한 게 네. 사실 보름달처럼 오늘 굉장히 빛난 하루였지만 여기가 꼭지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또? 그렇죠. 보름달 다음에 자리 점점 보름달 줄어드니까. 다음에는 줄어드는 것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름달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게 자연의 이치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석 연휴 전에 3,500 도달도 가능하다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려서 네. 결국 오늘 뭐 대차게 한꺼번에 도달이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자료가 떠 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겁니다. 보여주시죠. 어, 자료 보면서 이야기해 네, 볼게요. 보름달은 보름달이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뭔가요? 3일 전에 네. 주요 증권사들이 예측한 10월 코스피 예상 밴드예요. 아래쪽으로는 뭐 한 3,200까지 열어놨는데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얘기한 10월 달 밴드의 상단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죠. 딱 3,500. 한 군데 정도가 조금 삐진 거 말고는 네. 3,600 정도에서 3,500까지 부른 데도 몇 그러네요.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데이터가 많은 데도 보면 3,500대 중반 정도를 대충 상단으로 부르는 데가 많아요. 3,550 정도. 네. 그러면 오늘이잖아요. 오늘 도달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분들이
다음 주 이제 연휴 끝나고 이 정도 됐으니까 분명히 저는 10중에 9군데는 목표가를 또 올릴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좀 잘못 봤네요 이러고서 10월 하순쯤 3,700, 800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바로 며칠 전에 예측해 놓은 수치대로만 보면은 저 정도만큼 도달이 됐으면 이번 달에 목에 찰 만큼 올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 정도 지수대가 도달되었으니 비중을 좀 줄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그런 글로벌한 좀 이벤트 때문에 오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가지시는 생각은 원래 처음으로 가졌던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오고 가격이 올라왔을 때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목표가를 계속 올리기보다는 맨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가에 근접하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볼륨에 있어서 좀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김동엽 대표는 처음에 생각했던 하이닉스의 목표가까지 왔나요? 삼성전자나? 아니죠. 지금 제가 요새 셈법으로 보니까 밀어붙이겠다고 하면은 한 60까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요? 근데 참 이율배반적이죠. 줄이라고 하는데 목표가는 60까지 보고 있다. 그러니까요. 청개구리네요. 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정말 뭐랄까 좀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네, 3조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네. 하루에 3조가 넘게 들어온 건 좀 오랜만에 보는 저도 네, 예. 그런 모습인데 이 수급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수의 상단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지난주도 열심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네. 왜 더 비싸게 이렇게 많이 살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살 돈이 있으면 오늘 다 사면 되는데 분명히 제가 봐선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장 열릴 때 일주일 동안 별 탈이 없이 끝나면 분명히 제 생각에 다음 주 10일 날도 왕창 살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날짜를 계속 가면서 이렇게 재놓고 살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그냥 사고 싶은 하루에 다 사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황 보자. 이게 일주일 정도 연휴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관점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의 금리라든가 또 환율은 조금 아직 안정세는 아니지만 금리라든가 또 관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조금 좀 숨고르기 상황으로 가면서 시장은 어찌됐든 계속 이게 제가 보름달이라는 말 또 한 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네. 보름달이 꽉 찬 다음에 줄어드는 속도가 사실은 그렇게 급격하진 않아요. 예, 갑자기 초승달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한 보름에 걸쳐 가지고 천천히 빠지는 거니까 아마 언뜻 보면 늘 보름달 같은데 이런 느낌이 한 일주일 정도는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네, 기사에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 없어. 이런 느낌의 기사들. 예를 들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네, 이럴 때 뭐라고 할까요?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그럼 이번 사이클은 놓쳤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그분들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장에서 줄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국은 두 가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 문장인데요. 하나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자 이거 하나랑 네. 기다리는 조정 없다라는 두 가지 센텐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먹히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제가 원래 주식을 왕창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100포인트 오르거나 오늘 좀 충족을 했죠. 근데 또 하나 수급적인 조건에서 개인들이 1조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이라 그랬는데 오늘 바뀐 게 뭐냐? 개인들이 3조를 팔았거든요. 네. 아까 포모라는 현상 말씀 주셨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포모 현상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냥 외국인과 기관들이 포모를 하고 있지 개인들의 포모 현상은 거의 밖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게 2018년도 때랑
2021년도와는 좀 다른 흐름이라서 진짜 AI 시대 때 뉴노멀의 시대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조건으로의 어떤 시장의 상승의 랠리와 패턴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런 시기라고 하면 개인들이 정말 몸이 달아서 드러내놓고 포멀한 현상이 나오려면 진짜 제가 봐서 한 3,700원 넘어야 진짜 4천 넘나 보다 이런 환상이 다시 한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500까지도 무던히 그냥 오르면 줄이네 이렇게 대응을 해온 개인들의 투자 대응과 전략이 매우 놀랍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개인들은 여기는 차익 실현을 조금 차근차근 해 가시고 네. 놀랍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좀 꼼꼼하게 차근차근 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이 좀 해석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신규로 접근을 하는 그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부터여야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말씀은 보름달이라고 하셔서 이제 좀 조금씩 서서히 좀 꺾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네. 말씀 속에 또 배치가 되는 게 이게 정말 3,700포인트, 3,800포인트 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향해 간다면 속은 더 끓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지금이라도 늦었어 하고 들어가면 또 뭔가 발목 잡힐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80~90%는 이미 주식을 꽉 차게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논조는 항상 이제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한테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시작 안 했다고 하면 여전히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올라가서 막 고공권에 있고 과열권에 있는 것들 지금 잡아서 생각보다 큰 부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식을 꽤나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3,500서부터 지금부터 이제 정말 줄여야 되는 전략이다. 계속 아마 외국인들과 기관이 뭐 개인들한테 결국은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더 전략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처럼 보이고자 하는 수급들이 단기에 막 들어오면서 끌어올릴 것 같은데, 내가 자신 있게 제일 고점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보세요. 100포인트 마이너스 났을 때 뭐 개인들이 팔았나요? 오히려 그때 1조 이상 사는 맞습니다. 수급이 네. 들어왔거든요. 뭐 지금 시장에 한 70조 이상의 대기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장도 당장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고점에 그냥 무난하게 팔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3,500서부터 뭐 설사 3,700~800이 간다고 치면 그 10%좀 뭐 몇 프로 올라갈 때마다 10% 단위로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예, 그리고 영역이고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뭐 그런 생각 좀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하시라는 게 아니라 당일 매매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다는 당일 거예요. 매매 지금 중심으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뭐 홀딩해 가지고 간다 이런 전략보다는 비중의 한 상당 부분은 오버나잇 안 하는 매매 하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거의 제가 봐서는 지수상으로는 뭐 신체 구조로 보면 한 어깨 정도까지는 온 지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머리를 이제 완벽하게 먹겠다고 담근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안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이강무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대한민국 투톱이다. 대한민국 투톱이다. 이건 네. 너무 쉽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말하는 것 네. 같아요. 네. 또 명절절에 이렇게 화려한 장은 정말 그렇죠. 거의 처음 보듯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끔씩 이제 짓궂은 질문 중에 9만 전자가 빠를까, 40만 닉스가 빠를까. 근데 오늘 둘 다 동시에 달성을 그러니까요. 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보이는 시장이었고, 둘 다 이때- 1,000원이 부족한 40만 전자와 9만 네. 전자에 급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요? 장중엔 돌파했죠. 장중엔 돌파했다가 네. 그렇죠. 어쨌든 종가지 기준으로. 움찔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시장이 급한 만큼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힘이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쌓여왔었던 외국인의 순매수세, 오늘 한 번 더 폭발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장에 대한 수급이 뒷받침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구조가 굉장히 강해 보였고요. 다만 이제 워낙에 대한민국 투톱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뒤에 있었던 우군들이 잘 보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이 시장에 반도체가 없었더라면 상당히 소외감을 들 수 있었던 포트의 한 종목이라도 반도체를 지니고 있어야 오늘 시장에 좀 소외되지 않고 편승할 수 있었던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저는 앞에서 이제 김동현 대표님이 보름달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생각보다 저는 이 보름달이 좀 오래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보름달이 아니라 지금 네, 뭐 보름달은 소실 꽉 찬 거잖아요. 네. 그럼 아직 덜 찼다면 뭐라고 그러죠? 상현달 맞습니까? 김동현 대표님 뭔가 해결해 주셔야죠. 보름달이라고 아진달 던지셨으니까. 덜 보름달이라고 해요. 보름달 뭐 예. 어쨌든 꽉 차이진 않았다. 아직 빈 네. 그만큼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채우는 거는 어, 지수의 포인트보다는 이제 투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야, 외국인들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무슨 걱정을 할까? 음. 당장은 어떤 걱정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네. 현금 회수에 대한 목적이 있을 법도 싶은데 그런 생각을 아예 잊어버릴 정도로 장중에 졸리신 분들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신났죠. 정말 오늘 같은 경우는. 눈 반짝반짝하게 시장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사실 한미 관세에 대한 우려라,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금리에 대한 변동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이런 내용도 싹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빅테크의 투자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나만으로도 지수는 든든했다. 그러면 이제 지수를 채워놨던 하방 지지가 전반적인 투심의 낙수 효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당장 3,600, 3,700 가야 된다고 생각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투심이면은 어떤 종목들에 대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긴 연휴가요, 어떻게 보면은 주요 글로벌의 대외 변수의 중요한 일정들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가벼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미국의 셧다운. 그렇죠. 이 정도의 명절 기간이면은 셧다운 얘기 거의 마무리 단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이 경기 지표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두려움. 다음 주쯤에 미 경기 지표 발표 쫙 하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좀 강한 시장이었다. 좋습니다. 투심은 좋다. 적극적으로 매매하자. 좋습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략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강훈 대표님 네.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마 내 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은 좀 소외받는 느낌을 네. 느끼셨을 거다.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네. 이런 상황에 접근을 한다. 사실은 네. 손이 잘 안 나가는 자리인 건 맞잖아요. 네.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서 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네. 보유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접근을 해야 되는데 피할 이유는 없다. 지금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은 어제도 신고가였는데 오늘도 신고가는 반도체 종목들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신고가에 올라탈 수 있는 좀 강한 매매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 올라가는 것들 보면은 어제 뉴스든 이 오픈 AI와 함께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이 협력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면은 이제 HBM용 D램에 대한 수요이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힘이 강하기도 했었는데 꼭 레거시만 가지 않았어요. 뭐 HBM 영역도 괜찮았고 EUV 키워드도 괜찮았고 소부장 안에서 화학 소재, 부품 모든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고르게 올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초반 때 CXL이라든지 아니면 소캠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유리기판도 괜찮았어요. 이제 그런 다양한 종목 안에서 높이에 대한 부분들 좀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향을 따를 수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가까이 소부장. 네. 그렇죠. 삼성전자 향, SK 하이닉스 향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에 대한 조금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분할 매수입니다. 비중을 남들보다 늦게 샀다라면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내려온다. 최근에 올라오는 추이에서 11선, 22선까지의 조정 가능성 있다라면은 분할 접근을 해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 시장의 움직임들이 투심이 좋기도 한데 만약에 시장에 대한 늘어짐이든 조정이든 일부가 나오더라도
다시 재차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박스권 하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하셔도 좋다. 그래요. 이평선 매매도 좋고요. 신고가 돌파 매매도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대외적인 변수, 예를 들어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변수로 인해서 연휴 네. 이후에 시장이 흔들린다면 그건 오히려 네.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나요? 저는 기회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셧다운이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시간 1시 1분에 돌입한다.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가 좀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막상 1시 1분 되었을 때 큰 변동 없었습니다. 맞아요. 잠깐의 변동, 미동도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은 이미 예고된 셧다운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 기간에 대한 소화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은 셧다운에 대한 기간이 초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혹은 미증시에서도 반응은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 쌓여가면은 그래요. 정말 셧다운이 자칫 오해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와 같은 변수가 있을 만한 기간 동안에 연휴 기간입니다. 충분히 이 기간이면은 미국 내에서 셧다운에 대한 조율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잘 쉴 수 있고 잘 만났다. 수급도 든든하다.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영빈 대표의 이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영빈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슈퍼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이다. 이것 또한 반도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보셨다시피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9월달 이제 금리나 발표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방원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가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을 하게 되면 주도주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이 타이밍이 온다. 그때 반도체가 한 축을 담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수는 신고가를 만들어 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단점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지금 딱히 단점이 없는 섹터가 지금 반도체입니다. 굳이 좀 찾자라면 좀 많이 올랐다. 그 정도인데 일단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실 때 앞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분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 뭐 누가 봐도 차트를 보게 되면 네. 뭐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또 신고가를 가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놓치신다라고 하면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 아직까지 덜 오른 이런 섹터의 또 순환매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지금 디램 가격 상승에 따라서 상당히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 밸류 체인들이 또한 아직까지 이런 모멘텀들이 반영되지 않은 이런 섹터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거의 한 2024년 초반에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한 1년, 한 10개월 가량 지금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한 만큼 고점에서 장대 음봉만 지금 안 맞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접근하고 수익을 내셔야 되는 섹터는 반도체 섹터가 맞다. 다만 좀 과열된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저평가된 이런 섹터를 좀 공략하시면 앞으로도 또 반도체로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은 지금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 이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네. 좀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냐 이 부분을 좀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신고가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달려주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들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 대표가 생각하는 추석 이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을 임해야지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아무래도 좀 신고가를 가고 있고 상당히 좋은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가격적으로 또 조정이 또 강하게 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좀 쉬운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크게 오르지 않은 이런 쪽을 좀 공략하셔라. 근데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고 크게 오르지 않은 반도체라면 네. 이렇게까지 뜨거운 상황에서 네. 키 맞추기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외면하고 그냥 가는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으신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 몇 해 전에 HBM으로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키 맞추기에 대한 기대감 많은 분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결국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요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공포심, 두려움 좀 있으실까봐 야 이렇게 반도체가 좋은데 아직까지 얘는 안 움직였어? 그럼 과연 이게 갈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때랑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업황 개선이 좀 확실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랑은 좀 다르게 키 맞추기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솔직히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은 이쪽 밸류체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업황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실적에 따른 이 모멘텀들이 전반적으로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두려움 없이 겁내지 말고 진입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런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또 시장도 좋고 연휴도 다가왔고 해서 이벤트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이벤트 진행되죠? 보여주시죠? 오늘 당첨자 발표라고 하네요.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까지였나 봐요. 어제까지 문자로 이 소원을 보내주신 저희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고 하는 당첨자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첨자 발표는 프로그램 말미에 따로 화면을 띄워서 보여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본인의 이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슈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립선언, 삼각관계, 업토버. 독립선 너무 웅장한 거 아닌가요? 김동현 대표님. 무엇에 대한 독립선언인지 김동현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니까 우리 이강무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독립선언을 했다 말할 만큼의 어떤 키워드들이 뭐 있나요? 이슈들이? 독립선언이요? 독립선언. 저 웃음은 없다니 모르겠다. 이 말도 안 되는 키워드 아니냐 이런 느낌인데 독립선언을 준비하신 우리 김동엽 대표도 모르겠다라는 표정입니다. 자, 이영민 대표님 독립선언 무슨 얘기일까요? 신재생의 독립선언? 신재생의 독립선언. 네. 요거 조금 느낌이 비슷하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독립선언. 자, 과연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HVDC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 전력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HVDC는 장거리 해저 전력 전송에서 손실을 줄이는 차세대 송전 기술인데요. 최근 급증한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산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밸브 제어기와 변압기까지 국내 기업이 참여해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해저 선로 실증 사업도 본격화되는데요.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HVDC, 이번 독립선언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 독립선언에 대한 섹터는 바로 HVDC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HVDC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브리핑이 있으셨는데 저도 조금 의아했다가 기술 자립에 대한 의지를 독립선언으로 표현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생긴 거죠. 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관세 관련해서 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행보를 보면은 블랙록과 뭐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AI 관련된 투자를 이끌어낸다든지 네. 아니면 어제 방한한 오픈 AI의 샘 엘트먼을 통해 가지고 AI 3강에 가기 위한 어떤 전초적인 상황에서 그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사업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뭐 참여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 HBM에 대한 4년 동안의 100조 공급 이런 이제 계약 비슷한 것도 좀 끌어냈고요. 또 우리나라의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SK와 같이 이제 세운다 이런 얘기들까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AI를 추구할 때 결국은 지금 제일 이제 문제이자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건 결국 전력의 문제거든요. 데이터 센터들을 뭐 크게 지어놨는데 거기 소요되는 전기는 어떻게 끌어올 건데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와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산해내는 그런 간극이 있다 보니까 그 전기를 그쪽에서 생산해 가지고 수요처까지 끌고 오는데
그 힘을 좀 배가시키기 위한 장치가 바로 HVDC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12월 정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 성장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150조 규모로 설정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약 50조 정도가 인프라 금융이라고 해서 송전이라든가 배전 또 에너지 송전망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쓰일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걸칠 얘기지만 우리나라 지금 전기의 어떤 그 이동이라든가 송배전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픈 AI 지금 뭐 미국에서도 스타게이트라는 게 결국 미국 전역에다가 11기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짓겠다는 건데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원전이라든가 뭐 일부 신재생은 조금 규모를 줄이려고 합니다만 전원이 발생하는 곳에서부터 미국은 더 광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힘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게 필요할 거고 우리나라 뭐 변압기라든가 또 이런 HVDC라고 하는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이 역할을 좀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빨리 보내야 전기의 손실도 줄어들고 대부분 또 해저 케이블 이용해서 그렇죠. 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네. 이 기술이나 이런 거에 좀 자립도가 큰 기업들은 앞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AI에 따라붙는 뭐 전력 인프라 쪽에 이런 초고압 직류 송전과 관련된 섹터가 분명히 따라갈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HVDC 초고압 진류 송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지금 요 근래 나온 정부 정책 중에서 네. 가장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정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고 또 유엔에 갔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MOU를 체결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블랙록이요? 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 관련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지 어느 기업들이 HVDC의 관련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도 좀 헷갈립니다. 아직 정립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일단은 변압기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4개 업체를 선정을 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변압기 대표 기업이라고 해서 국책과제 쪽으로 같이 참여하는 기업 4개. 그러니까 지금 변압기로 워낙 2, 3년 동안 호황을 누렸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케이블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전선유라든가 뭐 이런 쪽, 대한전선이라든가 LS전선과 연관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HVDC 쪽에 가금류라든가 이런 전기 소재 쪽이나 부품 만드는 회사들 몇 개가 또 돼 있어서 통칭해서 보면 한 10여 개 정도 남짓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방대하게 쫙 벌어져 있는 개념은 아니고 제일 뭐 리스트화돼 가지고 자주 언급되는 종목으로 압축해 가지고 매매할 수가 있고 또 특히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라든가 뭐 준선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참여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가 되게 한정돼 있는 대신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HVDC 일단 연속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시작 단계인 것 같은 모습도 그렇죠. 좀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IT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네. 이 시점에 내 포트 안에 HVDC를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이게 시점적으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지 아니면 좀 더 차후에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사실 뭐 변압기류만 한정해서 보면은 한 2년 전부터 이미 날아가 가지고 사실 엄청난 시세들이 이미 시세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더 가느냐 아니냐의 새로운 모멘텀을 이런 HVDC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래프 좀 늘려서 보시게 되면은 많이 간 변압기류들이 있어요. 그 여기서 더 갈까에 대해서 의문도 생기실 거는 같습니다만 저는 더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요. 특히나 또 케이블 쪽 관련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달리면서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아무래도 관심도와 이런 것들이 뭐 1순위로 가겠습니다만
AI라는 게 결국은 뭐 더 디바이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네. 전력 인프라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라는 건 뭐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같이 가는 섹터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 종목을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시나요? 뭐 제가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전부 다 HVDC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래, 좋습니다. 그럼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우리 이강무, 이영빈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김동엽 대표에게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VDC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굉장히 뜨겁고 오늘 또 뭐 반도체 얘기를 세 분 다 앞에 네. 시장평에서 해주실 정도로 뜨거웠는데 내 포트 안에 새롭게 담는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HVDC를 지금 담아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한다. 오, 아니다. 지금 너무 또 다양한 섹터들도 있고 또 지금 뭐 굳이 막 뭐 이렇다면 기타 모든 의견은 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 포트 안에 있어야 된다. 오, 아니다. X. 하나, 둘, 셋. 이강무 대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X. 네. 먼저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HVDC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또 새로운 키워드 그렇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HVDC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해서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했을 때 트레이딩 관점은 일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월드컵 진출할 때 0.5장 주는 정도의 기분 있죠? 저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핵심의 키워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추후에 AI 산업 때문에 반도체를 받고 AI 산업 때문에 전력 공급에 대한 필요성 높이고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원전이나 아니면은 융합 에너지라든지 믹스 에너지 그리고 뭐 그것을 통하는 케이블 시장까지 정말 이제 확장되면 좋은데 지금은 메인의 시장이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당장은 급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당장 급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네. 분명히 이 시기는 온다. 그렇죠. 재료는 좋죠. 재료는 좋다. 네. 좋습니다. 자, 이영빈 대표 옵니다. 네. 지금 내 포트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포트에 있어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IT가 워낙 강합니다. 이 IT가 강한 이유가 지금 AI 수요에 대한 폭발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강한 부분들인데 에너지 고속도로 역시 이 송전망 그리고 정책주의 모멘텀도 있지만 지금 AI 성장을 위한 좀 필수 조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때 단기적인 부분에서 또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본인 포트의 비중에서 일부는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온다, 그때 슈팅이 나온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필요한 섹터에 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영빈 대표는 HVDC 관련 네. 종목들 중에서 눈여겨보고 계신 게 혹시 계실까요? 일단 송전망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송전망 쪽으로?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 아직까지 뭐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이슈입니다. HVDC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동엽 대표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따 더 하겠습니다. 이따가 더 나머지 발언 또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키워드는 삼각관계와 업터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삼각관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대표님, 삼각관계 네. 였던 적이 있으시죠? 삼각관계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반도체 삼각관계? 반도체 삼각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반도체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하이닉스. 또 그다음에 소부장 쪽에서 너무 반도체 얘기는 하고 싶은데 막 뜯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김동엽 대표님 맞히실 것 같아요. 삼각관계 무슨 얘기일까요? 예, 삼각관계 전문입니다. 예. 자, 제가 보기에는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거의 다 엔비디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마디로 오픈 AI가 겐세이를 지금 들어와 가지고 월 90만 장까지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네 네. 그 두 업체가 지금 100만 장 정도 만드는데 그러면 예, 엔비디아 주지 말고 우리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좀 삼각관계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행복한 삼각관계네요. 뭐 좋아 죽죠. 그렇죠. 좋아 죽는. 그렇죠. 서로 지금 비싸게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HBM을 3사를 거느려서 뭐 이제 갑의 위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HBM 만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급할 수 그래요. 있는 쪽을 양쪽으로 다 열어놓으면서 우리가 더 비싸게 부르는 쪽으로 팔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래요. 자신감이 좀 보이는 상황 아닐까? 어쨌든 설득력은 있었습니다. 과연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닐 맞는지는 수도 잠시 후에 있죠. 이강무 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관계 키워드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과 SK 그리고 오픈 AI가 맺은 반도체 삼각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픈 AI의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요. 월 최대 90만 장, 세계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HBM 메모리를 공급하고 전남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 등도 합류하면서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이번 삼각 동맹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키워드 삼각관계에 대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뭐 역시 삼각관계 전문가로서 핀트가 잘못됐는데. 그래도 좀 뭐 거의 저 정도면 맞췄다고 보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반도체 섹터에 관한 이야기 이강문 대표가 네.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저 키워드에 고민을 좀 해봤어요. 반도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삼각관계라는 것이 좀 연명되니까 네. 저는 내심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 대한 삼각 동맹을 이제 표현해 주신 건데 삼각관계로 하니까 뭔가 한쪽에서 질투를 부리는 그렇죠.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뭐 오픈 AI를 사이를 두고 한국과 대만의 관계를 삼각관계로 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것도 들거든요. 또 있네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오픈 AI 샘 알트먼의 방안을 통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 HBM에 대한 경쟁뿐만 아니라 D램에 대한 시장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실적을 꽉 채워주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양사가 합쳐가지고 120만 장 만드는데 90만 장 내놓으라고 하니까 네. 얼마만큼 든든한 지원군이 왔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사실은 한국 기업만 만난 것이 아니라 대만 기업들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슈퍼 울트라 사이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떨어진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만큼 좀 강한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만들기가 바쁘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발로에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애플과 또 테슬라 모터스의 또 반도체 이야기들, 기존에 뭐 추가적으로 델이라든지 아니면은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마존까지 확장되는 시장에 대한 밸류를 본다면은 지금은 AI에 대한 사활을 걸고 모든 기업들이 공급망 확보에 나서 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 투자의 가장 기본인 반도체가 정말 좋다. 그냥 뭐 소문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초기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에 대한 고금리에서 안정금리를 가는 동안에 유동성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시장에 대한 경기 위축으로 따라가겠지만 지금은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강조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가운데 가장 기본 단위 반도체는 끊임없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반도체 어떤 종목 사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자산 규모가 크다라면 이들 종목도 잡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연말까지 했을 때 배당까지 노려봐야 되는 섹터이고 전반적인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레이스는 이 두 기업이 하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있는 분들은 이 두 종목을 보셔도 좋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눈높이를 좀 더 낮춰서 소부장을 좀 찾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섹터를 하나 딱 정해서 나는 HBM, 나는 파운드리, 나는 CXL, 차세대 이렇게 선정해 나가셔도
무리 없는 시장이라고 봐요. 충분히 반도체에 대한 키 맞추기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MC님이 지난 이 HBM이 처음에 초창기 진행되었을 때 네. 그때 HBM에 움직이고 반도체 전반적인 키 맞추기 안 나왔다고 안 했잖아요. 나왔다.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HBM이 계속해서 기술 경쟁이 있는 상태에서 HBM에 대한 폭발력에 따라서 같이 다른 반도체까지 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사업을 절대적으로 크게 키우는데 레거시 반도체도 필요하다라고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HBM 하이엔드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그 추구에 HBM 자체가요 사실은 위탁 생산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 아니라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 그 크기에 맞춰서 기획사에 따라서 맞춰집니다. 이거 파운드리예요. 디램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를 보지 않았었는데 HBM은 파운드리입니다. 그렇게 맞춤형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인터포저라든지 뭔가 연결되어 있는 패키징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의 모든 영역이 수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고민거리가 발열과 전력 소모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전력망까지 같이 뜨는데 이런 것이 고민이 되는 시기에 뭐 유리기판은 괜찮고 CXL 쪽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반도체 물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봐야 된다. 괜찮다. 슈퍼 울트라 사이클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맑게 보신다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이제 시청자의 입장으로 제가 돌아가서 본다면 내가 지금 반도체나 다른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재진입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네. 이럴 때 네. 모든 섹터가 지금 다 잘 나가니까 이왕이면 좀 옥석을 네. 가려서 좋은 걸 하나 그냥 딱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역할을 이강무 대표가 좀 대신해 주신다면 네. 지금 차익 실현을 하셨던 어쨌든 현금 비중이 있으시든 해서 반도체 이 타이밍에 추석 지나자마자 그래 나도 반도체 한번 네. 해볼래. 네. 이번 사이클 놓치지 않아 볼래. 네. 라고 하시고 도전을 하신다면은 어느 쪽으로 선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제일 빨리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은 저도 답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번호표에 따라 다르고 주포에 따라 각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섹터가 먼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드시라는 생각으로 해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지금 HBM이라든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나노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팔리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나노급도 이제 없어요. 네. 5나노급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라면은 장비는 ASMR에 EUV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EUV 장비 쪽으로 소모되는 소모품들을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HBM도 마찬가지고 지금 DDR5, LPDDR5 그리고 소캔까지 이어지는 형태를 보면은 이것을 뭔가 담기 위해서 기판의 형태가 기존에 있었던 모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딱 두 가지 본다면은 EUV 쪽으로 했을 때는 화학 소재 쪽. 왜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불화 아르곤 장치보다는 극자외선 장치했을 때 화학 소재에 대한 소모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아져요. 네. 2배 이상 날아가집니다. 그리고 기판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영역 안에서 가장 먼저 현금화가 되는 섹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판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관련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업종의 네, 종목들 네,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시나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화학 소재라고 한다면은 우리 EV 쪽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 소재들이 좀 있는데 시장에서 좀 유일무이하게 한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TMC 같은 종목들이 우상향으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거래량까지 터지고 있는데 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에게 네온가스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냥 유일무이하다. 이런 회사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학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에칭 공정이라든지 뭐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런 공정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동진세미캠, 네, 이 기업도 꾸준하게 우상향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근데 이 위치를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네. 물론 길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위치인지 잘 모르겠으나 네, 이렇게 보면 손이 네. 참 나가기가 힘들어요. 분할 접근 어떠세요? 그렇죠. 접근. 네. 네. 근데 이제 어제 신고가 종목이 오늘도 신고가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높게 샀다란다면은 이제 진입부터 해서 천천히 내리면 더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아가시는 게 맞고요. 종목을 좀 더 나열한다면은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캠트로닉스 이런 회사들이 꾸준하게 소모품으로서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뭐 그밖에 장비 부품까지는 좀 이야기는 뭐 다음에 드리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기판적으로 했을 때는요. 심텍, 대덕전자, 예. 그리고 대덕전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심데코, 코리아 서키트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두 분께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이게 반도체 얘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했었고 네. 반도체에서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되나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지금 위치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접근해도 전혀 부담 없고 괜찮은 종목이 있는 것 같다. 있다오. 반도체 좀 전부 다 웬만하면 다 부담되지 않아요? 혹은 기타 모든 의견은 X입니다. 하나, 둘, 셋. 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네.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선택이 편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자, 이영빈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네.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에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종목 말고 또 있으실까요 혹시? 그 종목과 같은 어떤 뭐 일단 그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실 예, 테니까. 그러니까 섹터를 말씀드릴 수는 있죠. 그래요.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네. 반도체 내에서 들어가서 보면 아직 현재 부담감이 네. 좀 덜한 네. 어느 섹터인가요? 디자인 하우스 쪽입니다. 디자인 하우스. 네. 그쪽을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쪽이 이 종목만 뭐 아직 뭐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쪽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나요? 이쪽이 이제 기존에도 그랬고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못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디램 가격도 이제 $6를 돌파를 함으로 해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와 좀 직접적인 또 연관이 있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이 실적 때문에 좀 못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타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저랑 함께 하신 분들 반도체 좀 잡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해서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잡았지만 네. 좀 바닥에 있는 것들을 잡아서 또 수익을 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로 좀 수익을 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디자인 하우스 쪽을 제가 차트를 다 돌려봤는데 지금 바닥에서 이제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요. 이런 섹터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해 네. 주신다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김동혁 대표도 옵니다. 지금 접근해도 좀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혹은 뭐 위치적으로 부담이 없는 편안한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에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나요? 없죠. 그럼 네.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되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평가로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올랐다, 네. 제일 싸다 이런 반도체는 당연히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요? 네, 다른 종목들이 훨씬 비쌉니다. 하이닉스는 내후년까지 실적 예측 나온 걸로 보면 퍼가 한 6.7배밖에 안 돼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주가 흐름상 퍼가 10배 이하인 종목 아마 없을걸요. 다들 10배에서 20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보다 좀 제가 아까 마이크론 얘기도 좀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마이크론이 오늘 새벽에 8.8% 올랐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예요. 290조 정도 돼요.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서 290조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며칠 전에 마이크론 실적 나올 때 영업이익 얼마라고 발표했냐? 5조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아마 좀 있으면 나오겠죠? 11조 정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마이크론보다 2배 이상 더 잘 버는데 시가총액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500조가 훨씬 넘었는데 뭐 삼성전자 영업 실적보다 아마 조금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한 1조라도 더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 항상 보면 어떤 이슈가 나올 때 얘는 무겁고 그러니까 얘는 제끼고 좀 가벼운 쪽에서 항상 그러니까 본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포커스인데 소부장 쪽에서 늘 찾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오늘만 보면 사실 느낌이
몇만 원 종목 치고 하이닉스 10% 상승을 쫓아간 기업이 많느냐? 소부장 기업들 한 100개쯤 있다고 보면 하이닉스 넘어선 상승률이 나온 기업은 제 생각엔 한 10개 남짓도 될까 말까? 나머지들은 하이닉스보다 훨씬 안 올랐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사실 먼데서 찾는 게 아니라 등잔불이 어둡다고 밑에가 어둡다고 하이닉스가 더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좋습니다. 아까 제가 60 불러드린 게 장난은 아닙니다. 그래요. 뭐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슈 우리 이강무 대표가 준비한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업토버입니다. 업토버 코인이 10월 달에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업토버라고, 그게 맞는 거죠? 이영민 대표님. 맞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업토버 코인 얘기겠는데요, 그러면? 자, 어떤 아니, 저는 이게 김동엽 대표님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 아까 잘못 읽어가지고 네. 옥토버인 줄 알았어요. 옥토버 많이 들어봤는데. 10월이죠, 10월.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업토버 10월에 코인이 상승할 때 저걸 업토버라고 아, 부른다. 그렇습니까? 네. 예. 뭐, 뭐 하여튼 모르시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업토버 저도 어렵습니다. 업토버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연 업토버 무슨 얘기일까? 이강무 대표님, 네. 난처하지 않게 안 여쭤볼까요? 저 알 것 같은. 그래요? 그럼 말씀해 주시죠. 난처하실까봐 이게 이제 안 여쭤봤는데. 지금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음.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 엔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이 이제 점차 좀 저변이 넓어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이제 커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하잖아요. 비자라는 이제 카드로 해서 이제 전 세계 화폐 단위를 바꾼 이 비자가 네.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해외 송금에 대한 시작을 합니다. 어. 이게 아마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쪽 얘기가 아니겠느냐? 네. 뭐 두나무하고 네이버 얘기한다면은 또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네. 이슈 속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만나볼게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업토버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업토버는 10월이 전통적으로 암호화폐 강세장이라는 뜻으로 올해도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기업 결제, 송금 등 실물 활용으로 연결하려는 논의가 이어지며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와 감독이 병행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이번 시험대를 거치며 속도 조절에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업토버의 섹터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우리 이영빈 대표가 준비한 이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역시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뭐 최근에 지금 네이버가 두나무를 이제 자회사로 좀 편입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이제 본격화가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발생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정책주 중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좀 가장 좀 힘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토버라는 게 뭐 업 상승, 그다음에 억토버 10월 이 합성어인데 아무튼 10월 달에 또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관련한 이런 분야들이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는 좀 AI가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런 파급력과 거의 같은 동급의 좀 파급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고, 뭐 반도체를 보는 관점, 그에 준하는 관점에서 정책주 겸 그리고 지금 개화기에 들어가는 이런 정책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눌림이 나올 때 집중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리고 반도체가 또 눌릴 때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아무래도 좀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좀 AI랑 좀 느낌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정책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봐야 된다는 건 인지합니다. 근데 어떤 좀 아쉬움이 있냐면, 개인적인 아쉬움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은 도대체 정확한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요? 관련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쪽을 정확히 좀 봐야 될지, 암호화폐를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지, 아니면 뭐 땡땡 옥션자가 들어가는 뭐 이런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결제 시스템을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게 늘 항상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 이영빈 대표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어느 쪽을 가장 좀 유념해서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일단 연관되는 섹터들이 뭐 STO 쪽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보안 쪽도 있고,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쪽도 있고, 좀 세분화시켜서 좀 본다라면 이렇게 좀 크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쪽, 보안. 예, 아무래도 결제 시스템, 뭐 송금을 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최근 해킹 사태가 상당히 좀 핫한 이슈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져야 될 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STO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제화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부분, 이게 이제 본격화 될 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가장 빨리 좀 시급하고 좀 정책적으로도 강조가 될 게 보안 관련해서 보안 관련해서. 예, 좀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이 돼서 좋습니다. 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보안 관련이다. 그거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떤가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IT가 워낙 세다 보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눈에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셔요? 최근에 상당히 좋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신고가를 이제 거의 뭐 돌파를 하려는 종목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반도체가 갑자기 또 강세를 또 막 나타나다 보니까 네네. 좀 눌림이 나왔는데, 눌림이 나올 시에 또 접근해야 될 섹터가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다. 관련주들입니다. 뭐 잠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NHN, KCP 같은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9월 26일 날 장대 양봉이 아마 나왔는데, 요때 뭐가 나왔냐면 이제 네이버가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겠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가 나와줬거든요.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가해를 좀 눌리는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점 깨지 않고 눌림 나올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고가를 또 갈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또 본격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영빈 대표의 이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김동현, 이강무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가죠.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지금 레포트 안에 담아야 될 섹터다. 오, 지금 IT가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네. 지금 IT가 지금 있고, 그리고 또 HVDC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무슨 얘기냐? 아직 아니다. 혹은 다른 의견은 X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지금 담아야 될 나에 둘 다 O를 하셨어요. 김동현 대표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이게 뭐 반도체가 1등으로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달리는 종목들이 많긴 해도 오늘 오후쯤 돼 갖고서는 이제 또 일부 좀 눌리면서 네. 다른 쪽으로 약간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약간 뭐 대북 세터도 움직였고 여행주도 움직였고 이렇게 또 틈새로 올라가는 섹터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어쨌든 뭐 여러 좀 연결이 돼 있는데 뭐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보안 이슈도 이제 불거진 것도 있습니다만, 네이버랑 두나무와의 이슈가 저는 굉장히 파괴력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어저께 그 잠깐 나온 파괴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금산분리라는 아, 단어가 네. 나왔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 뭐 우리 이제 AI 투자에도 중요하지만 결국 네이버, 두나무 이 사이에서도 금산분리 이슈가 저는 꽤 작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네이버의 파장이 뭐 일반 제너럴한 그 은행권, 구은행권, 금융권을 뒤집는 이런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법하다고 그래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강무 대표 의견 또 네. 짧게 들어볼 텐데, 이강무 대표도 앞서 네. 김동현 대표 의견과 일치를 한다면 네. 이강무 대표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어느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앞서 말씀하신 네. 보안 관련 있고요, STO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결제 네. 시스템도 있고요, 저는 무조건 전자결제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전자결제. 왜냐하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 소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시장에 대한 저변을 좀 확보해놔야
지금 네이버가 주목받는 이유도 네이버 페이, 그리고 카카오가 주목받는 이유도 카카오 페이. 이와 같이 뭔가 결제 화폐에 대한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가 준비한 이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집중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도 또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먼저 선별 기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엽 대표님, 어떤 기준에 놓고 오늘의 종목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고압 직류 전송과 관련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섹터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변압기고 네. 하나 케이블이라 그쪽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이번 3분기 실적이나 수주에 있어서 놀라운 어. 그런 수치를 보여주는 기업들, 그래요. 이런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슈와 모멘텀에 네, 뭐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것 이게 같습니다. 뭐가 선별 기준을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강무 대표의 선별 기준이 또 궁금합니다. 네, 트렌드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슈와 모멘텀 맞습니다. 네. 이슈와 네. 모멘텀. 반도체 시장 중심 쏠림에서 이제 조금 낙수 효과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저는 다른 반도체가 아닌 섹터, 또 한 종목은 또 바닥에서 시작하는 반도체. 그래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 텐데요. 역시 이슈와 모멘텀을 선별 기준으로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영빈 대표의 선별 기준도 궁금합니다. 저는 모멘텀과 수급을 좀 중점적으로 받고 그와 관련돼서 오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좀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래요. 요 종목과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음.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시청자분들 많이 집중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김동엽 대표의 선별 기준은 이슈와 모멘텀입니다. 과연 김동엽 대표의 첫 번째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김동엽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효성중공업입니다. 네. 네네. 제가 사실 효선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네. 사실 오늘이라는 날짜가 되게 좀 특이하긴 하죠. 이게 음. 집중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나 장이 열리니까 그렇죠. 오늘 뭐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푹 쉬시고 다음 주 목요일쯤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효성중공업 그러면은 이게 뭐 어제 오늘 난리 난 종목이 아니고요. 2년 전에 주가가 한 7만 원, 8만 원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40만 원입니다. 한 15배 정도 이상 올라 있는데 지금 이사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선 아까 말씀드린 그 HVDC라고 하는 국가적인 어떤 정책의 힘을 또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뭐 마지막 용트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는 도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우리나라 최대 전압형 그 HVDC 변압기 전용 생산 공장을 또 최근에 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파도 있고, 미국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초고압 변압기 투자 관련해서 최근에 자회사가 한 2천억대 수주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그 SF 프리 차단기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2030년대 초반까지 70억 달러 수준까지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네. 여기 관련된 차단기 쪽으로도 국산 내재화가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매출단이나 이런 거에 의심하실 필요가 당분간 없을 것 같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50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 정도 늘어난 비율이라고 하니까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어쨌든 지금 많은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관점은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물론 지금 한번 그래프 보시죠. 네. 사실 그래프 보면 이게 아찔합니다. 예. 아무리 왼쪽에서 땡겨서 보더라도 한 20만 원이었던 과거가 있는데 이게 아주 뭐 진짜 매끈하게 빠졌다 싶을 정도로 부럽네요. 예, 지금 한 1년 반만 따져봐도 한 7배 올랐거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막차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 이제 국가 정책으로 펼치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동사의 역할이 아직은 남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뭐 지금부터 2배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관련되는 매출단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한 20-30%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강무 대표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강무 대표의 선별 기준은요, 이슈와 모멘텀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과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이강무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로봇에서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쏠림은 상당히 강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물론 추세를 더 만들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4만 전자 40만 니스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가격에 대한 좀 진정이 좀 되지 않을까. 빠진다라기보다는 이 가격을 좀 지지하는 확인 작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소부장에 대한 키 맞추도 있겠지만은 다른 새로운 낙수 효과라든지 새로운 재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로보틱스라고 봅니다. 이번 주 주중 동안에 LG 엑사원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사업을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LG형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삼성에서도 뭐 양팔 로봇을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새롭게 이제 가전용과 서비스용 로봇, 산업용으로도 좀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을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한 이유는 LG 쪽이 아닌 삼성전자 쪽 로봇 쪽들이 아직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 맞추기 흐름 봤을 때는 지금은 상당히 좀 낮은 가격대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삼성 휴머노이드에 대한 발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초창기 모델을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한데 양팔 로봇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단기간적으로 박스권을 그려놓았다가요. 박스권에 대한 상단을 이제 지지받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N자 형태로 해서 지지선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공개합니다. 자, 이영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일단 선별 기준은 모멘텀과 수급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영빈 대표는 가온칩스를 탑픽 종목으로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지금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내는데 정말 못 간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계속 못 가냐,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삼성 파운드리 관련 수혜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만 잘 갈아먹었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지금 영업이 개선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하우스 쪽이 못 갔던 이유가 뭐냐면 실적에 대한 좀 발목이 좀 잡혀 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반도체 업황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금 내년 분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좀 개선되는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종목 또한 바닥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환매 상승을 좀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정말 최근에 반도체주들하고는 좀 다른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13만 원 부분까지 고점 나온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상당히 좀 많이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지금 종목이다. 요점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저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포착되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한 자리에서 좀 들어가서 슈팅이 나올 때 또 익절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온칩스 이영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김동엽 대표의 이전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동엽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LS 마린 솔루션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초고압 직류 송전 쪽에서 케이블 관련주가 좀 필요합니다. 전선 관련주인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LS 전선인데요. 이게 이제 비상장이다 보니까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면 LS 마린 솔루션으로 그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약 220km를 두 줄로 까는 그 프로젝트가 단행이 될 텐데 그런 440km의 케이블이 필요하고 케이블을 실제 해저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LS 마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설선이라고 하는 특수한 배가 필요한데 이거 역시 보유한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사가 작년도 매출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요. 8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7천억이 넘습니다. 거의 뭐 보면 한 5년 정도 일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실적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할 게 없을 것만큼 HVDC 쪽의 케이블과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술적으로 아주 잠깐만 살펴보시면 자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지지선이 지난 그 고점과 맞닿으면서 지지가 되는 모양이라서 현가격대 수준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6월달 말에 형성했던 고점 이상으로 가볼 수 있는 N자형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LS 마린 솔루션 우리 김동엽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SKC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지금 현재 신고가 날아가고 있는 반도체가 부담스럽다면은 바닥에서 시작하는 반도체 이 종목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가 차트부터 좀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최근 2년 동안에 만들었었던 저점에 대한 위치를 다시 한번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지금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반도체 영역 안에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엔비디아와 오픈 AI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좀 화끈한데 일단 엔비디아가 인텔에 대한 지분을 좀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의 압박도 있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분 매입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인텔에 대한 이 라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을 키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인텔을 통해서 파운드리의 부분들을 준비할 것이고요. 인텔을 통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가 곧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예고되었던 것이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가 올해 연말쯤에서 상용화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 본다면은 잠재력 있는 위치에서 최근에 뭐 JNTC, 필옵티스, SKC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동일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종목을 선택한다면은 SKC에 대한 자회사 앱솔릭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C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영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헥토파이낸셜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지금 가상자산 그리고 현금 결제 사업, PG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책주 중에 지금 가장 강하고 그리고 화폐 혁명으로 볼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지금 어느 정도 가속화될 수 있는 이런 계약에 진입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른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종목이 현재 지금 좀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에 보시게 되면 16,000원대에서 지금 22,000원 부근에 상하단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두나무 네이버가 두나무를 좀 인수를 한다는 이런 모습이 이런 소식이 발표가 되고 급등 나온 이후에 좀 과도하게 좀 눌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과열된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 종목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자. 그리고 지금 가격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기에 좋은 박스권 하단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헥토파이낸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오늘 세 분이 선택해 주신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저희가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새 파트너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동엽 파트너의 탑픽 종목 효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138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165만 원, 손절가는 119만 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LS 마린솔루션인데요. 매수가 24,000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1,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광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매수가는 30만 7,500원, 목표가는 37만 5천원, 손절가는 2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SKC입니다. 매수가는 10만 3,800원, 목표가는 13만 5천원, 손절가 9만 6천원입니다. 마지막은 이형빈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먼저 가온칩스 나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헥토파이낸셜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네, 수익을 구하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다 나눠봤는데요.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관전평,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보려고 싶은데 관전평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예측 전망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한 주 평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김동엽 대표님. 저는 그냥 지금은 네, 제가 딱 4글자 적어왔는데 네. 일단 쉬어라고 했습니다. 일단 쉬어. 예. 어. 아니 그냥 지금 너무 사실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의 공간이 비어 있는 시간이 최근에 있었던가 싶은데요. 뭐 한창 오늘 추석 선물 받았다고 기분 좋게 마감하셨으면 며칠간은 좀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계속 방송 이어지면서 또 주 후반 정도에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요. 일주일 중에 한 3, 4일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좀 쉬시는 그런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광무 대표도 한 줄로 한번 들어볼까요? 추석 이후 우리 네. 시장에 대한 전망? 저는 시장을 잘 회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긴 연휴가. 셧다운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지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중심의 신고가 시장이 지속된다.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 네. 트레이딩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안에서 계속해서 집중하시되 뭐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로봇주와 같은 새로운 재료를 함께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반도체 순환매 상승이 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지속됨에 있어서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방 강의가 오늘 또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이광무 대표만 준비하셨어요? 김동규 대표님 없으세요? 추석 연휴를 즐기셔야 되니까 추석 연휴가 없는 남자 우리 이광무 대표님 오늘 저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제가 이제 휴일 중에 특방을 또 준비를 할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은 없으세요? 아니고 네. 오늘 세 분 다 없으신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뭐 채팅창 보니까 네. 메리 추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오늘 네. 시장 또 사실 좀 깔끔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 추석 연휴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들 사고 없이 탈 없이 한가위만큼만 풍성한 그런 추석이 되길 메리 추석 바라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메리 추석 단체로 이렇게 손을 들면서 그렇죠. 인사할까요? 그러실까요? 클로징 가야 된다니까 그냥 메리 추석 맨 마지막에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자,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 지난 다음 주에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묘수를 가지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